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배영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 전에 우선 우리 외쳐봅시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네, 우리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쩌라고 어쩌라고를 외치면서 이겨나갑시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주변에 내 남친이, 내 여친이, 우리 가족이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나갈 수 있을지, 인류의 2% 정도가 사이코패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2%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2%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사이코패스는 독일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내면 세계 속에 범죄성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가 범죄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경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내 안에 사이코패스가 있을까? 나는 과연 사이코패스 환자는 아닐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주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 안에는 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가끔 보면 감정이 너무 욱해져가지고 아주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괴물같이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이코패스 아니야? 나는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욱하는 기질, 감정 통제, 조절이 안 되는 기능, 이런 것들과 사이코패스를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사이코패스적인 기질, 특성,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내 주변에 내 남친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여자친구가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죠. 미국의 브루크 하멜 군인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발견한 거는 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사람들은요, 약 전두엽의 기능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관리하고 이성이 발달해 이 전두엽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로버트 헤어는 캐나다 심리학자죠. 이 사이코패스냐 아니냐를 이 40점을 최고점으로 해서 과연 당신은 몇 점일까? 또 내 주변에 사이코패스적 행위를 한 사람들은 과연 몇 점일까? 연구조사를 해봤죠. 근데 일반인들은요, 보통 사이코패스 진단법에 의하면 15에서 16점 정도가 평균 점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희대의 살인마였던 유영철 같은 사람들은 무려 34점이 나왔죠. 그만큼 이 사이코패스 진단법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들의 점수들이 상당히 다 높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줄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바로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심리학자인 제임스 펠런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건데요. 이 괴물의 심연이 아주 내용이 독특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심리학자가 어느 날 사람들의 뇌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장의 사진을 보게 되고, 본인의 어떤 사진을 찍은 거를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사진, 두뇌 사진 속에서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진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깜짝 놀랍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였고 아주 건강하게
학자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사이코인 걸 알게 되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과연 우리 조상은 그럼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조상의 여러 사람들을 연구할 결과 자기 조상들이 사이코패스가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사이코패스였구나. 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임스 펠론이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의 기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잘 바라보세요. 내 주변에 내 남친, 여친, 또 내 주변의 가족, 누가 혹시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성은 없는지 여러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판별해 보십시오. 첫째가 바로 뭐냐면 공감의 부재입니다. 공감의 부재. 이 사이코패스 뇌를 가진 사람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감정에 절대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마음에 와닿거나 공감이 되거나 저 사람의 아픔이 전달되어지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 인간이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과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요, 바로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얘기에 공감을 잘 해줄 때입니다. 그러면 급 호감, 급 관심이 많이 가죠. 상담사들이요, 왜 내담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지속하다 보면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냐? 바로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내담자들이 상담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공감 능력이 있냐 없냐가 바로 사이코패스의 기준 중에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곁에 있는 사람보다는 대의명분에 되게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펠론은 간디라든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간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존경하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지만 가족들과 아내한테는 되게 차가웠다는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테레사 수녀도 자기가 돌보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좀 차가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결국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생활하고 숨쉬고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냉정하고 냉철하고 감정이 휩싸이지 않고 주로 대의명분적인 일들을 찾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관리에 더 많이 주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 공감이 부재하고 곁에 있는 사람보다는 대의명분에 치중한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내 옆에 정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는 잘 안 해주는데 사회적인 어떤 정말 중요한 일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는 일들, 또 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대의명분에 치중해서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한테는 그렇게 못하면서 바깥 일, 또 바깥에서 봉사활동, 기타 뭐 이런 것들, 또 사회적인 명분을 쌓아낼 일들은 아주 치중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가 과연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 사람은 돈에 집착한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심리학자들이 대략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곁에 있는 사람보다는 대의명분에 치중해서 이 범죄성, 반인격적 사회성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가 바로 중요한 시기에 범죄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이코패스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냉정하고 냉철하기 때문에 공감이 부재합니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안 주고 무신경하죠. 그러면 이 제임스 펠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사이코패스가 안 되었는가? 왜 나는 사이코패스가 안 되고 지금 건강한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학자로서 멋진 인생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바로 양육이 중요하다. 양육이 중요하다. 우리가 유전적인 것과 양육적인 것의 논쟁은 지금까지 우리 심리학 역사상에 또 부모교육 역사상에 끊임없는 주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적인 뇌를 분명히 가진 사람들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뇌가 공통성이 있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해마라는 우리 뇌의 중요한 부분의 크기라든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임스 펠러는 자기 뇌가 사이코패스적인 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바로 어린 시절에 부모의 따뜻한 사랑, 관심 이런 걸로 사이코패스적인 뇌를 갖고 있었지만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헌신이 자신의 뇌 기능을 강화시켰고 이 해마의 기능을 강화시켰고 결국은 뇌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공감 능력도 생겨나고 곁에 있는 사람을 잘 챙기게 되고 반사회성적인 그런 인격장애들이 안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임스 펠러는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제임스 펠러는 그걸 통해서 가장 귀한 중요한 심리학의 논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로 내 안에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구의 약 2% 정도가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 즉 100명 중에 2명이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당신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막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특히 당신의 남친이, 여친이, 당신의 남편이, 아내가 공감 능력 현저히 부재하고 곁에 있는 사람보다는 대의명분, 집안에서는 정말 못하는데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저런 남편 없어, 저런 아내 없어, 막 이런 칭송을 받는, 그리고 밖의 사회적 활동을 기가 막히게 내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당신 안에 사이코패스가 있는 겁니까? 우리 가족 안에 사이코패스가 있는 겁니까? 내 남친 여친은 사이코패스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역할을 인류에게 해왔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사이코패스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제임스 펠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왜냐? 인류가 최대 위기를 처했을 때 전쟁 등 이런 위기상황이 처했을 때 정말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일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중에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제임스 펠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냉철한 사고를 바탕으로 현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사이코패스들도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다 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는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곁에 있는 사람보다는 대의명분을 중시해서 주변 사람들, 주변의 일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사회균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성을 갖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런 증상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바로 사랑밖에 약이 없다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이, 엄마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 또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돌봄, 이런 것들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갖고 태어났어도 사랑이 전달되어지면 이 뇌의 기능이 강화되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더 세련돼져서 이 사이코패스적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사랑의 힘이 사이코패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즉, 남친의 사랑, 아내의 사랑, 남편의 사랑, 여자친구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보면 나에게 이런 약간의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성이 있더라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요, 우리는 바로 사이코패스적 경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돌봄과 관심,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신이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곁에 있는 사람보다는 주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가끔 너무 얄밉고 상처도 되고 내 자신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과 진실한 만남, 친밀한 만남, 소중한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감에 조금씩 다가간다면,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 인간은 이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칩시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바로 이 어쩌라고가 현실의 심리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또 불행의 씨앗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겁니다. 마음속에 외칩시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여러분,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배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전개될 많은 강좌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